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수시로 변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삼청 LNG 기지와 울진 원전 다행히 현재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57대와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불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삼척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지금 화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날짜와 행정구역을 넘어 오늘 이곳 강원 삼척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채널A 취재진이 나와 있는 곳은 LNG 생산기지와 4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마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마을 뒷산에 아직도 흰 연기와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온 이 주민들은 빨리 저 산불이 꺼지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 주민들 마음과는 다르게 참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취재진 카메라 저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도 지금 이 연기와 불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곳곳에서 산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곳 삼척에는 LNG, 액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이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기지인데 이 저장 탱크가 12개 있고 규모로는 4곳 가운데 가장 큽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이 폭발 위험은 좀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불이 붙으면 시설 피해가 큰 만큼 이 소방당국도 만발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어제는 아래에서 위로 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불면서 LNG 기지와 삼척 화력발전소와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센 데다가 제멋대로 불면서 긴장감은 높습니다. 이 불이 시작된 울진 산불도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한때 불씨가 동해안 울진 원전 울타리까지 넘어가기도 했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울진과 삼척에서 건물 90채가 불에 타고 축구장 8,500개를 합한 넓이의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강릉에선 오늘 새벽 1시쯤 주택 방화로 시작된 불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불은 현재 망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피하던 80대 여성이 숨졌고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갖고 있던 방화범은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현재 동해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까지 14.9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삼척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김태형 기자가 전해준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산불 상황 사회 2부 강신영 차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려스럽게도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원 삼척까지 이제 산불이 번진 상황인데요. 그 산불 피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추산한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 6,066헥타르입니다. 축구장 8,50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8,500개요. 네네. 그래서 울진이 5,570헥타르, 삼척이 480헥타르입니다.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3,300헥타르 수산을 했는데 이게 밤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주택 116채가 소실되는 등 158곳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송전솔로 4회선도 차단됐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57대와 지상 진화 장비 273대, 진화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또 현장 인근에 LNG 기지와 또 한울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좀 괜찮은가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원전과 LNG 생산 기지 이쪽 송전솔로까지 위협을 하면서 과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오후에는 한울원전 경계선까지 넘어가 위기감이 고조되는데요. 산림당국은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을 저지했고 풍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현재 확인 결과 부진의 야산 일부가 소실됐지만 원자로는 발전량을 50%로 줄이는 조치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의 경우에도 불길이 북상하면서 한때 호산리에 있는 LNG 생산기지 반경 1.7km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225명과 장비 90여 대를 투입해 LNG 기지를 포위하듯 둘러싼 상황에서 사전에 물을 뿌리는 예비 살수 작전을 펼쳤고요. 35만 리터급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2대를 기지 주변에 전진 배치하며 현장에는 긴장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강풍이 잦아들고 소강 국면에 젖어들면서 LNG 생산 기지를 위협했던 불길은 원더국 가곡천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LNG 생산 기지는 별다른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 차장, 강릉에서도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취재 기자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확대됐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동해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최초 불이 시작된 주택을 포함해 민가 4채가 타고 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해 주민 30여 명이 마을 해관으로 대피된 상태입니다. 이 불이 고속도로 인근까지 번지면서 오전 8시부터 동해고속도로 목계나들목부터 동해나들목까지 14.9km 구간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남성이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헬멧과 토치 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신병력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에서 또 이렇게 산불이 번지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산불이 좀 많이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전국 9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벌어져서 현재 지금 산불이 9곳이 나고 있는 거예요? 2곳은 진화가 됐고 현재 7곳의 진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형 산불이 이처럼 잦은 이유 무엇보다 날씨 영향이 큽니다. 올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3mm입니다. 평년의 14%에 그친 수치고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네. 특히 강원과 경상 지역에선 건조특보 발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일대에 국지적인 강풍이 불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으로는 백두대간을 넘는 바람이 산 정상부를 넘어오면서 갑자기 위력이 크게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강하게 자주 불고 있습니다. 이 양간지풍의 위력은 소형 태풍을 능가할 정도인데요. 바람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피해 면적 역시 대대적으로 늘게 됩니다. 특히 이 양간지풍의 경우 풍향도 수시로 바뀌는 탓에 산불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해안 지역 산림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불에 더 잘 타고요. 이 안에 있는 송진이 기름 역할을 합니다. 네. 소방청은 오늘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데다 건조하고 강풍이 강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지역소방본부가 일정 지역에 심각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지만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에 이렇게 심각을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만큼 긴장을 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산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산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합니까? 산불이 나면 당하기 쉬운데요.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이나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초기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때는 외투 등을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규모가 커진다. 이럴 경우에는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공터 등 안전진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가 생기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나무나 나뭇가지 같은 연소 물질을 제거한 뒤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산불이 주택가로 넘어오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불씨가 집이나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 물을 미리 뿌려두고요. 문과 창문을 닫고 가스통이나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밀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피 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림당국과 지자체가 알리는 재난방송 등 산불 사항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듣고 이에 신속히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강신영 차장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속보가 나오면 또 추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오늘 새벽 이재명 후보가 각각 주민 대피소를 찾아서 위로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본격적인 대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제 주택이 전소되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연재난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잘 수습하고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왔다가
여기 다들 이쪽으로 좀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 불어서 신발 벗기 삽도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집이 타고 소실되고 이러면 다 보상해드리고 집도 빨리 줘드리고 보상도 빨리 해드리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비호감 대선이라더니 역대 최고. 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 어제 투표를 마쳤는데요. 후보들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법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오전 9시쯤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전투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국 사전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선거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본투표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첫날이 17.7% 그리고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율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사전투표율이 17.57%를 찍었습니다. 오늘 3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번 대선 투표율이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인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비호감 대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평가와 다르게 높은 투표율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 긴장감이나 위험도 때문에 이제 투표를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만큼 사실 이제 이 양자 대결 구도가 굳어진 선거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진영 대결이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투표율이 이번 선거가 양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비호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을까? 그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뭐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일 욕을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번 투표도 저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이 여러 가지 비호감이 높긴 하지만 관심도도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쪽으로 너무 갈려서 특히 지난 이제 2017년 선거가 탄핵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년에 대한 이제 평가,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딱 프레임 자체가 지금 양쪽으로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선거가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별 투표율로 가보겠습니다. 후보별 사전 투표율과 이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모두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투표율이 경기도와 대구 쪽은 낮고 또 호남 지역은 높은 것,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호남 지역에서 높은 부분은 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 어떤 불안감이 결집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게 판세 자체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단일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안 좋은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여당 지지층의 위감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는 이제 경기도가 예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관망세가 아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하나 이전 대선에선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영을 넘나들면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엇갈리는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서포터즈,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 박근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 등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팬카페라고 할 수 있는 문꿀 오소리 부대, 젠틀제인, 또 특히나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지지 선언, 왜 그런지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이신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국민 통합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믿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있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선 함께하지 않았나.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진영 독립 선언하는 날입니다. 좌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돌이 아빠입니다. 2번입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의 빚이 있습니다. 서초의 빚을 앞으로 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갚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렇게 엇갈린 지지, 확실히 비호감돼서 그러니까 서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히 상대 후보에게 넘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 후유증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온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그 이민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민낯을 보았다. 쉽게 말하면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조국 교수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아마 야당 쪽으로 지지하는 게 넘어간 것 같고 네.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하다라고 제가 봤는데요.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정치 교체나 체제 교체를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낫겠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역대급 투표를 보이고 있는 사전투표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 한랭킹에서는 선거 구도를 뒤흔든 단일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단일화 돌풍이냐 역풍이냐.
사전투표 시작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간의 단일화. 최종 표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야는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간지대를 없앤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는 안 대표가 철수를 한 게 아니라 진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위대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에요. 정치가. 제3의 선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 덜 나쁜 걸 찍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중간도 있고 제3의 지도 있어야죠. 안철수 후보에게 감사드리고 국민의당 관계자와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퇴하셨지만 철수한 게 아니라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진격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네, 안철수 대표도 조금 전에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진심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 그리고 윤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아울러 성공한 정부를 위한 구상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본인 이름 옆에 사퇴 표시 된 거 보셨을 텐데 혹시 심정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결심에 따른 결과여서 담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언제 합동 유세에 나설까입니다. 두 사람 잠시 후 오후 2시 반에 경기도 이천에서 첫 합동 유세를 갖게 됩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경기 이천서 원팀 공동 유세를 갖게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사전투표 후 첫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겁니다. 후보직 사퇴 3일 만에 원팀 유세입니다. 네, 안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렇게 사흘 만에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지금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은 또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서는 모습 이게 좀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중요한 건 두 사람만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를 지지하는 그 층들이 온전히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를 해야 되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일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아마 전환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2012년 선거에서 봤지만 당시에도 안철수 이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긴 했지만 실제로 단일화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단일화 선언한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세를 함께 안 할 경우는 그 지지층도 상당히 동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단일화한 건가? 뭐 등등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좀 이 유세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같고 아마 어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당내를 좀 이렇게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단일화를 결정하다 보니까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제 수습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직접 유세에 나서게 될 것인데요. 특히 이 어떤 식이든지 안철수 후보 대표를 지지했던 층들이 좀 더 많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부터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열성적으로 뛰어줘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만이 실제로 온전히 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2시 반부터 이제 같이 유세전을 펼칠 것 같은데요.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증명이 돼야 또 나중에 정치적인 목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본인도 남은 기간 동안 아마 열심히 유세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잠시 뒤 있을 두 사람의 첫 합동 유세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대표와 이미 합동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대표, 자신과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연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했던 단일화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윤 후보와 이제 안 후보 간의 단일화를 어저께 보면서는 어떤 그 선거를 목전에 둔 뭐 이익과 권력의 분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김동연 대표 자신과 이재명 후보는 가치 연대라는 것이고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연대는 이익 연대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네. 최진봉 교수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동연 이제 전 후보가 됐죠.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이 기반이 돼서 사실은 단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양측 다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정책적인 연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을 거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안철수 지금 이제 전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공동정부 만드는데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분히 논의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단일화가 결국 정책적 대안보다는 서로의 정책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물론 제가 김동연 대표를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동연 대표와 지금 안철수 대표를 동급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미 정치 입문하신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나름대로 선거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정치적 비중도 그만큼 높고요. 또 본인도 지금 당의 국회의원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당의 이제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와 김동연 지금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이번에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당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동급에 놓고 김동연 대표와는 무슨 가치 연대다 무슨 뭔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 이 정부의 유명 인사가 그냥 합류한 것이다. 저는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지금 평가를 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어제 실망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해를 구한 겁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사퇴를 거듭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손평호 위원장님, 제가 모자란 탓에 보답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사퇴했으면 고인이 차라리 살았겠지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네요. 진짜 협박당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은 전부 가짜뉴스란 말씀드립니다. 제가 협박당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정이자 수단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 자체의 열망이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게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 네, 이 같은 안 대표 사과에도 지지자들 뭉치기보다는 조금 흩어지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당 대외협력지원단장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한치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번 후보 단일화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철학과 원칙, 신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원과 그 지지자들을 배신한 부끄러운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했던 다문화를 위한 미래를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대표의 사퇴 이후에 국민의당 대외협력지원단장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한 건데요. 권은희 원내대표도 안철수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함께해준 동료와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 좀 더 고민한 뒤 말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도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했다고 해서 뭐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다.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의당 내부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아요. 특히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보니까 벌써 3선이더라고요. 그런데 권 대표는 그 단일화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지난 2일 날 마지막 대선 그 TV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도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새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권은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원내대표 중책에 앉아 있는데 이와 같이 중차대한 결정에서 소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고민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또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협박을 당해서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 이 주장을 두고 가짜 뉴스라고 직접 말했는데요. 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단일화가 물 건너갈 때 나왔던 소위 이제 진행 일지 파일의 제목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안철수 후보에다 보내는 이 공개 협박 메시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한밤중에 밀실에서 두 후보가 만나서 합당까지 합의를 했다. 이것은 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네, 약간의 발언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해서 주저앉혔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문맥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여러 가지 예컨대 이제 그 전에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갑자기 틀어서 못했다라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 말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까지도 공개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협박 메시지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내용이 뭔지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뉘앙스로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간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려면 국민의당 내분을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안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건데요.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꽤 깊어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뭐.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그냥 안 대표님 항상 그 감정에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네, 안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 사람 이렇게 지칭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나는 안 대표를 그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다 이러면서 안 대표의 인간적 대응이 흥미롭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무슨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간적 대응이 저도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 서로에 대해서 호감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좀 비슷한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도 두 분이 이제 경쟁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합당을 하게 되면 당대표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그러한 선거를 불과 며칠 앞에 두고 저렇게 말씨름하는 것은 어렵게 한 단일화의 그 효과를 시너지를 좀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두 사람이 다 알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와 합당 합의 하루 만에 이준석 대표, 공동대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안 대표가 언급한 다당제 정치개혁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보면은 물리적 단일화만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참 이준석 대표 지금 당 대표시잖아요. 네. 지금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거 끝나서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안철수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아마 그 자리 보존하기 힘들 겁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근데 벌써부터 무슨 공동대표니 단독대표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당대표로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이렇게 아직까지 5년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오만한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단일화라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인데요. 두 사람의 사사람 감정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싫은 감정이 있건 없건 간에. 예. 그러나 국민들 앞에 두 당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게 무슨 집안 싸움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정치적인 지금 관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그 적대 관계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보여줄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이름도 안 부르고 그 사람 그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분들이 정치를 정말 하시는 분들인가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많은 정치들을 봐왔지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두 분이야말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성숙도거든요. 예. 근데 저 두 분의 저런 정치적인 이 성숙도를 보면 저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사람 다 당 대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또 이 지금 바라보는 심정이 저는 굉장히 불편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정치라는 게 국민들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한 빛이 보이면 국민들은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 이후에 나가 공동대표 하니 단일 단독대표 하니 뭘 하니 무슨 자리를 하니 이런 싸움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단일화 과연 돌풍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역풍이 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투표 또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양당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네, 선거 막판까지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충돌 지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두 후보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누가 몸통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 그리고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다른 안보관, 마지막은 논란의 배우자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은 과연 누굴까요?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선 이 사안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검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현정 의원님, 네. 두 후보가 TV토론회 내내 가장 상반된 지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누가 몸통입니까?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결국 성남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설계하고 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한 것이 누군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장동 일당들이 2012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진짜 그때의 어떤 이 기본적인 원천적인 자본들을 갖다가 축적한 게 아니냐. 즉 그 자본들을 축적할 수 있게 한 데는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사였던 이 비호가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태생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문이 하는 것은 그 대장동 사업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누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이렇게 남겨뒀나 이 문제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진영 싸움으로 번져지면서 결국 특검도 사실 이제 무산이 됐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등등을 봐도 결국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본인은 이제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환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들은 그렇다면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실제 그들이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 아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한 논점 중에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지봉 교수께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죠. 물론 저도 몸통이 누군지는 뭐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현정 의원은 누구를 지목하는지 제가 알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해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했잖아요. 그 당시에 조모 씨라고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녹취록이 나온 상태고요. 그 조모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씨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 녹취록 보면 윤석열 후보 관련된 발언이 2개나 나옵니다. 내 카드면 죽는다, 뭐 영장 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댁을 구입한 거 물론 예. 우연일 수 있겠지만 그 우연이 어떻게 김만배 씨하고 이렇게 연결됐는지도 의문이고요. 50억 클럽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국과 연관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그럼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후보를 몸통이라고 지적하고 지목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특검도 아까 우리가 그 대선 토론에서 마지막에 특검 5번이나 얘기했잖아요. 특검하자고. 그전에 그렇게 모든 부분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윤석열 후보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5번이나 묻는데 계속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자신 있으시면 특검 합시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건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제가 이거예요. 선거 끝나고 하자는 거였어요. 예. 이제 와서 특검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양측 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특검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 대통령 된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국민들도 그렇게 특검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검찰이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본인이 만약에 그냥 거기서 동의합니다 합시다 이랬으면 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의혹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의혹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가 출자금 대비 1,000배 넘는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 유착 그리고 50억 클럽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남의뜰에 SK투자증권이 3억 6%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금전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SK증권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투자자는 뒤에 있었어요. 그 투자자가 누구냐? 이른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였는데 이걸 갖다가 봤더니 그 천화동인 2호가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872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무려 101억 원. 네. 제일 많이 투자한 게 1호거든요. 1호는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 1억보다 조금 더 많은 1억 405만 원, 465만 원. 그런데 얼마를 받아갔냐면 1,208억을 받아갔어요. 이걸 다 합치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합치면 SK투자금 그 증권에 특금 해가지고 그 3억인데 이걸 갖다 배당금 다 합치면은 3,463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남의뜰에다가 화천대유가 딱 1% 갖고 있었는데 5천만 원 투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577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다 합치면은 무려 4,040억을 받아간 거죠. 3억 5천만 원 투자를 하고 예. 1,000배 이상을 갖다 받아간 건데 근데 투자금과 실제 쓴 비용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 치료약도 만든 게 아닌데 이런 수익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를 향해 도둑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장외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가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본령일진데 자기 사욕이나 채우고 제 주머니 채우다가 그거 막는 선량한 정치인 있으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퇴출시키고 좌절시키고 정치만 똑바로 하면 나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정부패의 원흉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법카 정도는 애교입니다. 오늘은 또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이 많다 이럽니다. 지 얘기입니다. 도둑놈이 많다고요? 누가 도둑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같은 경쟁하는 대선 후보로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네, 이 대장동 공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장동 이슈에 이어서 또 여야 후보가 결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대목, 무능과 말 바꾸기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내내 능력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그 장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국정도 모르면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머리를 빌리려면 머리라도 있어야 된다는 우리 김종인 박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아는 거 없이 남의 머리만 빌려서 하겠습니까? 한 집안에도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마시고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막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 집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윤석열 무능론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윤 후보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는지 지난 토론회 장면들 준비해봤습니다. 이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네,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네, 최지명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능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에서 분명히 본인이 비교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그 부분을 인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나 행정 경험을 봤을 때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판이 구도와 인물론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도론으로 본다면 정권 심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높은데 이제 저는 나중에 많은 부분 저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대선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가까워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지금 활용해서 본인이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인물론과 능력론이에요. 예. 그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승부를 걸어야 결국 대결에서 본인이 우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막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판에 가면 인물론이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 대선의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거짓말을 일삼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부패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직업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부정부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부패 사범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이름 빼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몇 가지 발언이 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 논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게 이제 지도자의 신뢰성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어제 이야기 다르고 또 오늘 이야기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 다른다면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진실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아프간 대통령은 바로 이제 외국으로 먼저 도피를 해버렸죠. 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들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또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국가 지도자의 하나의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의 능력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다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은. 결국은 이 100만 명의 공무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의 능력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즉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알리백인지 뭔가 이걸 모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중요한 어떤 흐름과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외교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뭐 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의 부족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부터도 뭐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능과 그리고 말 바꾸기 논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강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세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다른 안보관입니다. 팽팽하게 맞선 서로의 안보관 유권의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올해 들어서만 9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한 건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TV 토론을 통해서 극명하게 다른 안보관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의 위험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통한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 윤 후보의 주장입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국방부에서 법무실장을 또 지내주기도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안보관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사실은 안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와중에 또 북한 오늘도 또 뭔가를 갖다 또 쐈는데
사실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분 다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억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러한 대화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이 조금 틀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안보 이슈로 충돌했던 두 후보 TV 토론회에서 했었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는? 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 자신의 표현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 동맹까지 갈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너무 다른 두 후보의 안보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상하게 안보관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재명 후보가 평화를 얘기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를 마치 군사력을 전혀 증강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군비를 뭐 증강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군사 예산을 깎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더 증강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맥락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평화 얘기하면서 마치 군사력을 삭감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진 생각합니다. 않지만 윤석열 후보가 억지력을 얘기하고 뭐 선제타격도 억지력이 하나일 텐데 얘기할 그러니까. 때마다 그것을 마치 평화를 깨는 것으로 비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선제 타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보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평화를 얘기하니까 군사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이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튼튼한 군사력과 한미동맹 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걸 지적하는 것은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아니면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해서 아까 뭐 정익진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 위에서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게 없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배경 위에서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화와 평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튼튼한 안보력 위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전제로 한 거긴 하지만 예. 그게 뭐 앞에 부분의 가능성 자체를 열어놓은 것 자체도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유대가 우리나라에 지상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동맹도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군사동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일 테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하고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아마 얽혀 있기 때문일 텐데 이번 선거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일견 동의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흉악한 사드보다 보일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걸 중청지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극명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평화라는 게 또 이 대화라는 게 뭐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대화를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침공을 당했습니까? 결국 평화를 원치 않아서 저렇게 침공을 당했습니까?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은요. 강대국 또 힘이 있는 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억지를 가지고 또 우리를 함께 쌓아줄 수 있는 동맹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저는 거기에 결국은 핵심이 있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결국 이제 친중, 친북 이런 노선들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 군사 훈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서먹하게 돼 있었죠. 자, 이번 러시아 제재에도 우리가 먼저 나오지 않아서 뒤늦게 우리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10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유엔의 16개 국가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더 철저히 하고 억지력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 대화를 원치 않 당연히 대화를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그 대화의 전제가 우리의 안보를 어떤 면에서 해치면서 우리의 안보를 흐트러뜨리면서 할 경우는 그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이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사드냐 보일러냐 저는 그 논쟁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니까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사드나 보일러나 그 말을 한 이유는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물어봤더니 일부에서 충청도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죠.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사드 배치에서 반대하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친북 친중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친북 친중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뭐 나빠지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악화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주의로 가는 겁니다. 다만 한미 동맹이라는 군사 동맹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마지막 배치까지 완성했잖아요. 상주에다가 박근혜 정부 시작해서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는 어떤 행동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안보관을 두고 여야의 어떤 논점, 관점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거 충분히 투표를 하는데 참고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럼 다음 마지막 저희가 양강국을 선택하는데 참고해야 할 사안 중에 마지막 꼽은 것은 논란의 배우자입니다. 이번 대선이 과거 선거와 달랐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양강 후보들의 배우자가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걸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선 막판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두 배우자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부부가 나란히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역대 대선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최재명 교수님, 이런 대선 정말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양 후보의 배우자들이 다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같이 투표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질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 그 질문에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민들도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양측에 대해서 다 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국민들이 볼 때 좀 너무 좀 이번 대선이 이렇게 비호감 대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 다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 양측 배우자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수사나 조사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후보들의 이런 행동들은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인의 공무원 사적 비서 활용,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약 대리 처방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요, 허위 경력 논란과 주가 조작 가담 의혹, 그리고 무속인과의 친분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논란들이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김건희 씨 리스크가 훨씬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막상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이제 투표를 하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딱 그 사이좋게 그 투표함에 표를 넣는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따로따로 하는 거 정말 제가 반백년 살아봤지만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는 뭐 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에 뭐 무속인 녹취록까지 나오고 도이치모터스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이긴 했지만 그런데 김혜경 씨 논란은 공무원 사적 이용하고 약 대리 처방하고 법인카드 막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의료법부터 뭐 그다음에 형법까지 규정 명백한 규정 위반들도 많았고 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분이다,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임에 반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망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분이 되겠죠. 영분이 되셨을 때 그래도 국민들 앞에 자중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네. 대통령은 형사소출 받지 않지만 네. 사실 영부인은 뭐 형사소출 받지 않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뭐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나 혹은 또 김건희 씨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영부인이 그 형사 법정에 서게 되는 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결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과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인의 아내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가지 기준을 통해 두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대선 본투표가 끝나면 목요일 새벽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20대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선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통합의 정치가 실현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